먼저 그러니까 소회는 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좀 이렇게 질의응답을 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바쁘신 시간에 이 자리에 이렇게 많이 참석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뭐 장소를 왜 여기로 했는지는 아시죠? 원래 가야에서 해왔었는데 거기가 오픈을 안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고, 가야를 원래 선정해 왔던 것은 서로 중간 위치다 해서 이렇게 편의상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전부 네. 이동대. 오히려 이동대에서 더 좋습니까? 예. 저기 김동률 사장님 빼놓고. 예. 제가 이제 2017년 12월 27일 날 부임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첫날부터 그 샌프란시스코 한인 회관에 들어가서 거기 단체장님들 뵙고 지역별로 쭉 그 돌면서 이제 단체장님들 뵈면서 제가 드린 말씀이, 제가 임기 동안 열심히 우리 동포 사회의 화합과 권익 신장을 위해서 좀 일하고, 떠나는 날에는 정말 잘했다는 얘기를 듣고 가면은 정말 보람 있다고 평가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떠나는 마당이 됐습니다. 어떻게 평가가 내려질지는 지금 이제 제가 떠나기 전에도 그렇고 떠난 후에도 뭐 계속 평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자신의 소회는 저는 나름대로는 이제 제 자신 입장에서는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기대에 충분히 미쳤느냐 하는 그런 각도에서 보면 다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일부 부분적으로 괜찮았다 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좀 미흡했다 하는 부분도 역시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 업무 중에서, 업무가 여러 가지 분야가 있죠. 업무 중에서 이제 그 우리 동포 언론사들이 많이 관심을 갖게 되는 이 한인 사회의 권익 신장 부분, 또 민원 영사 부분, 영사 민원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우리 동포 사회로부터 많은 협조와 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참 만족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좀 성과는 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성과를 내는데 우리 동포 사회로부터 적극적인 협조, 지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큰 밑거름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동포 단체들, 여러 단체들이 있죠.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언론사들이 정말 어떤 소식을 빨리 전파해주고 또 어떤 토의의 그런 장이 되어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셔서 저희가 일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도움이 됐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가 이제 정무도 있고 경제, 또 동포 사회와 관련된 업무, 문화 업무, 그다음에 교육 업무, 그다음에 이제 민원 영사 업무,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각 분야별로 좀 잘 된 부분도 있고 잘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되게 이렇게 제가 조금 신경을 좀 많이 썼다 하는 그런 부분들은 동포 사회와 관련된 부분들 좀 있고요. 민원 영사 부분도 이제 순회 영사 횟수라든지 이번에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민원 영사 부분을 좀 많이 개편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 특히 이제 조만간 우리 영사관 민원실에 번호 시스템도 이제 도입되거든요. 지금 좀 테스트 중입니다. 이렇게 띵동하면서 다음번에 이렇게 누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도입을 하고, 홈페이지에 나오는 그 서류 작성 양식이랑 이런 것들도 좀 전면적으로 개편을 했거든요. 그런 거 하고, 또 그 문화 부분도 제가 좀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코리아 위크라든지 또 우리 영사관 1층에 그 전시실을 활용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작년에는 그 이제 3.1 운동 그리고 임정수립 100주년과 관련 행사들을 좀 많이 했었고요. 그거 할 때 특히 우리 학생들, 한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좀 했던 것 반응이 좋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참전용사들을 위해서 우리 그 평화의 사도 메달을 300분 이상, 300명 이상의 그 베테랑들한테 제가 한 30군데 이상을 다니면서 이렇게 전수를 해드렸었고요. 뭐 그분들을 위해서 페이스북도 따로 만들어서 만들어드려서 거기다 많은 동영상도 올리고 이렇게 했고, 작년에는 또 그분들을 위한 음악회도 별도로, 아마 과거에는 막 그분들을 초청하는 그런 음악회는 없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어서 우리 관저에서 그분들 또 초청해서 식사도 이렇게 해드렸고, 그런 부분도 제가 상당히 중요하게 추진했던 그런 분야였습니다. 일단 거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질문 있으시면 제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생각할 때는 그 지난 3.1 운동 그 행사는 참 내가 언론사에서 있으면서 있었던 기간 중에서 보면 그 큰 행사가 굉장히 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규모도 크고, 그 다음에 이제 참석 인원도 참 많았고, 그래서 3.1 운동이 좋았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순회 영사 부분은 참 옛날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았던 거예요. 순회 영사 쪽에서. 그 기간 동안에 제가 볼 때는 제 생각에는 그게 참 큰 거가 아니었을까. 3.1 운동 그거하고 순회 영사 부분이. 그리고 가시기 전에 이제 이 팬데믹이 걸려가지고 자주 못 봤다는 거. 끝날 때 행사 같은 거, 한인 행사도 사실은 없었고요. 그동안 한인 행사도 없고. 그래서 이제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뭘까 좀 고민을 했었고요. 한인 회장님들하고 온라인으로 한번 서로 협의를 하긴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1차적으로는 한국의 소식, 출입국과 관련된 그런 소식들, 그다음에 미국 안에서 발표되는 여러 조치들,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가지고 매일매일 카톡방을 통해서 각 단체들한테 보급을 했었습니다. 뭐 그런 정보 공유 이런 부분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뭐 이런 상황에서 조금 전문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상담을 해주실 분들이 계시잖아요. 변호사들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을 또 좀 소개를 해드리는, 뭐 저희가 직접 하기는 어려웠지만 그래서 여러 동포사에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을 이제 전파를 해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하고 연결해드리는 그런 것들을 좀 했었고요. 혹시 그 저기 팬데믹 기간 동안에 한국 여기 동포들 중에서 감염이 돼가지고 뭐 이런 그런 어떤 통계라든가 뭐 이런 걸 가지고 계신 건 있어요? 네, 사실 그게 이제 신고가 들어와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데, 대개 다 그렇게 신고는 잘 안 하세요. 그런데 이제 콜로라도에 어르신 두 분이 초창기에 돌아가셨고 감염돼가지고, 그건 이제 저희가 그쪽 한인으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이게 샌프란시스코에도 노인 한 분이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다음에 감염자 수는 저희가 이제 신고 들어오는 경우, 그런 경우는 이제 샌프란시스코의 한국 사람인데, 한국 국적자인데, 그분이 한번 초창기에 저희한테 전화를 걸어와서 알게 됐는데, 저희가 이렇게 좀 수집을 하려 해도 이게 말씀 안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통계를 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또 그 이쪽에 봉사 단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저희가 봉사 단체 저하고 부총영사가 같이 온라인으로 서로 협의하는 그런 미팅은 여러 번 좀 가졌었습니다. 그분들이 참 어려운 상황에서도 많은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저 나름대로는 이제 한 2차례 정도 이렇게 동포 사회에 좀 힘을 내라 하는 그런 취지의
총용사의 그런 인사 말씀을 갖다 작성해서 올렸었고요. 근데 전반적으로 봐서는 감염 이런 부분보다도 역시 경제에 좀 타격이 컸던 것 같아요. 특히 우리 한식 업 하시는 분들하고 관광업 하시는 분들 굉장히 큰 타격을 받았고 좀 안타깝게 참 생각을 하고요. 좀 하여간 이때는 필요한 거가 우리 한인들 간에 서로 좀 도와야 된다 하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각 이렇게 좀 시체말로 좀 갈아준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이렇게 식당에 가더라도 가급적이면 좀 한인들 집에 가서 갈아주고 그렇게 해서 좀 도와주고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리고 개별적으로는 뭐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잘 지내면 또 이런 것들이 여기 잘 적응을 하면은 그 위기가 또 기회로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기에 그런 지혜를 발휘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아까 그 한인 사회에 관련된 것 중에 제가 이제 좀 크게 관심을 뒀던 사업이 그 동포 단체 역량 강화 컨퍼런스였고 2018년, 19년 두 차례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좀 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못했는데요. 뭐 앞으로 좀 이어지면은 좋겠다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워낙 반응이 좀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필요성을 느끼는데 구심점이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못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영사관이 그런 역할을 해주고 관련된 비용도 좀 같이 영사관이 내면서 이렇게 할 수 있으면은 앞으로 논의가 서로 토의가 보다 더 실질적이고 한인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그런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여기 있으면서 좀 더 했었어야 하는데 하는 부분이 이제 좀 몇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냐면 이번 3차 회의를 했더라면 제가 꺼냈을 그런 사안인데 그게 우리 베이에어리어에 좀 큰 코리안 아메리칸 커뮤니티 홀 같은 게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워낙 자금이 많이 필요하고 모두의 동참이 필요한 그런 프로젝트라서 좀 컨센서스가 필요하고요. 그러면 그런 큰 홀을 짓게 될 때 사실 자금이 많이 동원돼야 되기 때문에 각 그 개별 한인회들이 또 본인들은 또 나름대로 목표가 있어요. 그게 충돌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사실은 조금은 좀 꺼냈다가 좀 다시 더 이상 얘기를 안 꺼내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올해만 회의를 했더라면 한번 꺼내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실리콘밸리 같은 경우 자신의 한인회관이 자신 소유의 한인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좀 자기 소유의 한인회관을 한번 마련하려고 그러는데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또 별도로 큰 회관을 마련합시다 하고 캠페인을 벌이면 충돌이 일어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컨센서스가 이루어져야 거기에 바탕에서 이제 추진할 수가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제가 크게 아주 세게 드라이브를 걸지는 못했습니다만 그게 이 지역에는 필요하다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베이 때문에 다 흩어져서 한인 사회가 이렇게 쪼개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컨퍼런스 여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사실 조금 이상한 거죠. 이 베이에어리아는 다 한 생활권이라고 보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그 행사가 다 따로따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 진짜 행사하게 되면은 좀 이게 참석자 모으는 것이 너무너무 큰 숙제가 돼요. 그런데 뭐 이게 다만 베이가 없었더라면은 그 광고만 해도 그냥 상당한 숫자가 모일 수 있는 거잖아요. 또 하나 여기가 조금 어려운 점은 그런 어떤 여기가 조금 경제 마인드가 중심이에요. 경제 마인드셋이 강하고 엔지니어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떤 사회 정치적인 그런 각도에서 논의가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도 이게 큰 홀이 있어서 같이 다 모일 수 있는 그런 어떤 행사들을 많이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제 그런 각도에서
어떤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한인 사회 전체를 갖다 규합할 수 있는 소재가 뭐냐,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우리가 좋은 역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민사하고 이제 독립운동사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하면은 좀 같이 묶어내는데 그런 어떤 동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서 3.1운동 관련된 것도 좀 많이 했고요.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논의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지역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이 실리콘밸리에서 어떻게 우리 젊은 그 한인들이 잘 비즈니스에 성공하느냐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거에 우리 한인 커뮤니티의 위상을 올리는 데도 아주 중요하고, 또 한국하고 그 실리콘밸리하고 서로 협력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데도 아주 중요하다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 저희 영사관이 할 수 있는 역할이라는 것은 이 엔지니어들한테 어떤 뭐 돈을 대드릴 수도 없는 거고 뭐 기술 가르쳐 줄 수도 없는 건데 네트워킹에서 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을 했고, 그 네트워킹은 크게 봐서 이제 세 차원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한 차원은 한국에서 온 엔지니어들이 여러 분야로 이제 전공이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각각의 분야에서는 서로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간에는 하지만은 또 여러 분야를 망라한 그런 모임은 지금 없어서 제가 작년에 한번 처음 시도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단계고, 두 번째 단계는 그런 한국에서 온 엔지니어들하고 여기에서 자란 2세들하고 사이에 서로 네트워킹이 좀 돼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자란 사람들은 또 자기들 간에 네트워킹이 있어요. 두 개를 이제 같이 하는 그런 또 계기도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인데, 그거는 아직 제가 시도를 못했고, 세 번째는 이제 이런 한인들, 뭐 서울에서 왔건 여기서 살았건 그런 한인들하고 타민족들, 중국이나 인도나 유대인들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모여서 하는 네트워킹이 좀 필요하다. 왜 네트워킹을 제가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게 됐냐면은, 제가 실제로 여러 사람한테 여기서 비즈니스하고 엔지니어링하고 이런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제일 필요한 게 뭐냐, 여기서 애로사항, 제일 큰 애로사항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결국은 귀착되는 게 네트워킹이에요. 그게 가장 필요하다. 사실 한국에서 졸업하고 온 사람들이 기술이 있어요. 기술 갖고, 그 이제 랭귀지 문제도 있잖아요. 근데 랭귀지 문제도 그것도 아주 문제는 문제. 컬처럴 숍도 있고 그것도 이제 그 문제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뭐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네트워킹을 통해서 조금 보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네트워킹을 통해서 또 이 펀드도 받을 수가 있는 거고, 신뢰도 쌓일 수가 있는 거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래요. 코트한테 물어봐도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역할을 좀 해야 된다는 생각하고, 저는 이제 막 출발을 시켰는데 제가 좀 떠나게 됐는데요. 앞으로도 더 우리 동포, 우리 저 한인 그 뭐 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영사관 사이에 그런 분야에 서로 잘 협조가 되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영사님 계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일은 어떤 일이었습니까? 여기에서 뭐 막 제가 가장 아주 굉장히 힘들었던 그 상황이 있었던 것 같습니까? 딱 하나만 찍으시면. 근데 사실 별로 없어요. 제가 별로 없는데, 저는 뭐 되게 힘들었다 그러면 육체적으로 힘든 것은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거 뭐 당연 자기가 극복해야 되는 건데, 정신적으로 힘들었던 거, 그런 거가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데 뭐 그게 전반적으로 봐서는 되게 그렇거든요. 이렇게 총영사가 일할 때 동포 단체들하고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라든지, 또 언론사하고 또 갈등이 생겼을 때, 이때가 사실은 보통의 경우에 가장 힘들 때입니다.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뭐 서울 하나 더 추가하자면 그러네요. 영사관 안에 문제가 생겼어. 예를 들면 뭐
무슨 성비위가 생겼다, 회계 문제 생겼다, 그럼 본부로부터 이제 추궁을 당하고 제가 이게 지휘 감독자로서 뭔가는 책임을 지게 되잖아요. 뭐 그런 상황이 있어도 좀 힘들죠. 그런데 저한테는 그런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힘든 상황은 아니었으니까 우리 언론사, 그다음에 우리 한인 사회, 우리 동료들한테도 제가 감사하면서 떠나게 됐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가장 뜻깊고 제일 좋았던 기억이 아주 그냥 뭐 업무적인 걸 떠나서요. 네. 네. 예, 저는 여기 있으면서 다른 추억은 별로 없습니다, 사실. 업무에서 오는 추억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아까 이제 얘기 나왔던 것들 중에 3.1운동 100주년과 관련된 것들 뭐 여러 가지를 했고, 제가 제 생각에는 그런 행사 가지수는 해외 모든 공간 중에 우리가 제일 많았어요. 제가 여기 와서야 우리가 아주 그렇게 아주 놀라운 이민 역사하고 독립운동 역사가 있다는 걸 알게 됐고, 아까 그런 말씀드린 그런 취지로 이제 이런 활동을 많이 했는데 반응들이 참 좋으셨어요. 특히나 이렇게 우리 한글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제가 직접 이제 유적지에 다니면서 그 설명하고 했을 때 또 학부모님들께서 많이 격려도 해주고 그랬을 때 굉장히 보람이 있었던 것도 있었고요. 또 올해 같은 경우에 뭐 다 아시다시피 그래요. 저희가 뭐 이렇게 차를 몰고 솔렉시티하고 덴버까지 해서 5일간 이렇게 순회 행사를 했습니다. 한 360여 명을 우리가 만나면서 일을 처리해 드렸고 그런데 그쪽에서 이제 뭐 그러시는 거예요. 한 사람당 2,000불씩은 전략을 한 거다. 그분들이 그랬어요. 굉장히 아주 좋게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고, 사실 저로서는 굉장히 좀 조마조마했습니다. 이게 좀 다른 총영사관들은 아직 순행사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실리콘밸리는 매주 오고 있고, 거기 플러스 이렇게 이제 장거리를 이렇게 뛰었잖아요. 그렇게 조금 무리하다시피 하면서 만약에 감염자가 나오면, 그럼 제가 본부에 대해서 뭔가 좀 해명을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영사관이 일단 감염자 나오면 영사관 문을 닫아야 되고, 그런 큰 부담이 있었는데 그런 거 없이 무사히 이렇게 임무를 완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정말 럭키했다, 그런 생각도 돼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아주 뭐 준비를 철저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관건은 뭐냐, 짧은 시간에 우리 영사하고 민원인 사이에 많은 대화가 필요 없이 짧은 시간에 그 민원 건을 갖다 처리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전에 저희가 서류 서류 양식 작성하는 요령을 새로 다 만들었고, 거기에는 제가 한 2달간을 갖다 제가 그런 작업에 직접 제가 참여해서 했습니다. 저희 비서실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왜냐하면 민원 창구에서는 평소에 하던 일 때문에 바쁘기 때문에 제가 직접 참여를 했고, 우리 민원 담당하는 이원강 영사도 많이 역할을 했죠. 그런 걸 한 다음에 그거를 순회 행사 가기 전에 먼저 신청을 받으면은 예약제로 다 신청을 받아서 사전에 이메일로 그 사람의 업무가 어떤 업무면은 거기에 해당돼. 예를 들면 국적 이탈이다. 국적 이탈에 관련되는 서류는 뭐가 있고, 그건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된다. 예시까지 필요한 일체를 갖다가 다 파일을 만들어 가지고서 보내요, 이메일로. 그러면 그 사람이 받아보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가 이제 작성을 하잖아요. 작성을 할 때 또 우리가 이메일로 문의를 받거나 전화를 직접 다 했어요. 전화를 다 해가지고서 작성하시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다 그거를 우리가 다시 또 설명을 해드려요. 그런 다음에 가져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가져오면 현장에서는 제가 먼저 봐요. 오는 사람들의 서류가 잘 돼 있나 안 돼 있나. 그래서 부족한 것은 더 보충을 해갖고 그런 다음에 민원영사한테 보냅니다. 그러니까 민원영사는 그 건을 처리하는데 5분도 안 걸렸어요.
만약 그렇게 이제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그게 가능했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항상 감염이라는 것은 어디서든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이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 거죠? 8월 21일부터 해서 25일까지 해서 5일간 이렇게 실시를 했었고요. 그래서 그걸 뭐 크게 광고를 내지도 않았어요. 사실은 저희가 좀 오히려 그런 광고를 내면은 다른 총영사관들도 좀 보고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서울에서 뭔 그런 것까지 하냐 이 시기에 그러다가 큰일 날 수도 있는데 막 이렇게 할까봐 나름대로는 정말 조마조마하면서 그런 불행한 사태가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상당히 큰 보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 그 동포 단체 역량 강화 컨퍼런스도 아주 평가가 좋아서 좀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간다면 그 영사님께서 추진하셨던 사업들 다음 영사님께서도 계속 이어서 가시는 겁니까? 동포 역량 강화 같은 어떤 핵심적인 사업들 같은 그곳을 그게 뭐 서울에서 이걸 해라 하는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이제 예산이 올해도 왔거든요. 그럼 예산이 보통은 이렇게 저희가 신청을 하면 예전에 했던 것들은 예산이 그냥 옵니다. 참 쉽게 와요. 그러니까 만약에 다음 총영사가 계속 해보자 이렇게 하면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음 총영사가 와서 이건 좀 아닌데 하면은 안 할 수도 있어요. 그건 꼭 해라는 뭐 규정에 나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어떤 이제 제가 인수인계 할 때 이건 평가가 좋았다, 효과가 있었다 이런 거를 남기고 또 여기 남아 있는 부총영사가 다음 총영사한테도 아마 얘기를 할 겁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동포 사회에서 좋은 피드백을 어떤 의견을 제시를 하시고 그러시면은 그런 것들이 영사관이 일하는데 많이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그 여야 국회의원들 와가지고 국정감사 하셨었잖아요. 그때 그 IT 대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네. 공감하신 걸로 아는데 그렇죠. 예. 그게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본부에서 어떻게 추진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 건을 우리가 먼저 제안을 해서 건의를 해서 이렇게 논의가 시작이 된 건 아니거든요. 정병국 의원 아시죠? 예, 그분이 먼저 꺼내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계속 이제 과기부하고 우리 외교부한테다가 본부 차원에서 제안을 하셨었고 국정감사 때 이제 오신 분들이 또 역시 정병국 의원이 그때까지는 국회의원이셨기 때문에 여기는 못 오셨지만은 다른 동료 의원들한테 말씀을 하셔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건 유용한 그런 제도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 이후로는 지금 제가 어떻게 돼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그때 나온 얘기 중에 또 하나가 그 실리콘밸리에 있는 코트라 건물을 좀 올리는 게 어떠냐 올려가지고 거기에 이제 학생들 또 뭐 여기 이제 집값이나 이런 것들이 비싸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제 생활도 좀 하게 하고 인큐베이션 같은 것도 좀 하고 그런 얘기도 좀 나왔었잖아요. 그것도 진행 사항이 혹시 있나요? 그 문제 관련해서는 이제 저는 좀 코트라 건물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도 한번 여기 그 건축 설계사무소 이런 데다 좀 간략한 그 의견을 받아본 적이 있었는데 비용이 워낙 많이 들더라고요. 뭐 5천만 불에서 뭐 1억 막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도 역시 또 의원님들도 관심을 가졌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자료 같은 것도 의원님들한테도 드렸고 저희 의견도 이제 과기부 원래 돈이 과기부 저 건물이 원래 이제 과기부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도 자료를 보냈고 했는데 워낙 그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결정을 아직 내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코리아 위크 또 이제 제가 오기 전에 2017년 9월 달에 한번 행사를 처음 했고 제가 와서 18년, 19년 하고 정상적으로 하고 올해는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2018년부터는 기획단을 좀 만들어서 저희가 막 고군분투 하는 거 외에도 좀 전문 지식이 있으신 분들 분야별로 이렇게 위원들을 위촉을 해가지고 임기를 2년씩 해서 같이 좀 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뭐랄까요, 우리가 좀 더 그분들 전문 지식을 필요할 수도 있었고 또 그분들이 네트워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분야에 좀 훌륭하신 분들을 섭외하는 데도 도움을 많이 받았고 또 저희 영사들은 이렇게 물러나지만은 그 기획단이 있으면은 그분이 뭐 계속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분들도 이제 관여하시면서 이제 어떤 기여를 하기 때문에 좀 연속성도 좀 생길 수가 있고 좀 일이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가 있고 그렇게 좀 체계화 시켰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좀 레파토리를 좀 넓혔는데 K-뷰티 같은 게 굉장히 성과가 좋았다는 생각합니다. 그 의외로 굉장히 현지인들도 반응이 좋아요. 그래서 코리안 그 메이크업 방법이라든지 또 한국의 화장품 이런 것들을 소개할 수 있는 뭐 좀 틀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이제 총영사에 부임하면 이제 2년 있다가 또 가고 또 새로운 사람이 오고 그러니까 어떤 업무의 그 지속성 같은 거는 사실은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면에서는? 예, 그러니까 이제 업무는 뭐 이렇게 기록으로 다 남는 것이고 제가 가더라도 후임자들이 이제 제가 인계해 준 그런 업무 실적을 가지고서 해 나가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제 동포 사회의 어떤 반응을 보면서 잘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거 갑자기 없애버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긴 한데 이제 총용사 본인이 갖고 있는 또 생각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또 네트워크가 있을 수 있는 거고 뭐 그런 차원에서는 사람이 바뀌면 좀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3년이라는 이 기간이 보통은 다른 나라들이 3년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긴 나라들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필리핀도 보니까 한 6년 이상 이렇게 있더라고요. 좀 타이완도 좀 긴 편인 것 같고. 근데 대체로 OECD 국가들이 대개 한 3년 정도씩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개인으로서는 뭐 좋은 데 오래 있고 싶지만 또 안 좋은 지역도 있거든요. 거기 가서는 그 사람들은 또 3년이 너무 길고 그렇기 때문에 뭐 로테이션을 지금 시키고 있는데 우리 동포 사회에서는 3년이 좀 짧다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짧은 기간에 좀 열심히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문제인데 우리 샌프란시스코 미주에 이제 총영사관이 여러 군데 있잖아요. 휴스턴, 네. 뭐 시카고. 근데 샌프란시스코가 이렇게 순위로 따지면 한 네 번째쯤 되나.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에서 뭐를 다른 총영사관하고 특별히 뭐를 중점적으로 여지껏 이렇게 총영사님이 오셔가지고 하면서 중점적으로 했던 사업이 다른 총영사관하고 틀린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 있는 전체 총영사 중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는가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가. 이게 이제 총영사관 하면은 이제 공관장의 그 직급을 가지고서 좀 높고 좀 낮고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안에 9개의 총영사관이 있는데요. 대사관 빼고 그 중에서 이제 5개는 같은 직급이에요. 예를 들면 뉴욕, LA, 샌프란시스코, 아틀란타하고 시카고. 이렇게가 이제 우리는 이제 고위 공무원, 고위 외무 공무원이라고 그러는데 가급이 있고 나급이 있고 이제 가급들이 가는 그런 자리입니다.
근데 뭐 영사관이 총영사가 어쨌든지 간에 우리 한인 커뮤니티가 어느 정도 랭크되어 있느냐 하는 것은 되게 인원수로 따지거든요. 인원수로 따지는데 LA 있고 뉴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워싱턴 쪽에 DC 주변에 있는 그 한인 커뮤니티 거기가 세 번째, 시카고가 이제 네 번째, 저희가 아틀란타하고 비슷하게 거의 동등으로 다섯 번째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또 저력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저력이 있어요. 저력이 있는데 이 저력이 지금 아직 조금 더 시간이 한 10년 정도 지나면 이 저력이 정말 현실화돼서요. 뉴욕에 버금가는 그런 한인 커뮤니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빨리 성장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IT 분야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금융 분야가 굉장히 빨리 성장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금융보다는 아니지만은 이제 IT 쪽은 굉장히 좀 성장 속도가 빠르, 제조업보다 훨씬 더 빠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우리 많은 엔지니어들한테 우리가 희망을 걸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시다시피 뭐 우리가 한 1930년대까지는 여기가 제일 큰 커뮤니티였죠. 그러니까 그 위상을 우리가 좀 되찾아야 되는데 우리 지금 한참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그런 젊은이들을 우리가 잘 도와주면 그런 위상이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뉴욕을 넘어서기는 쉽지 않아도 거기에 버금가는 그런 위상을 아마 한 10년 정도 기다리면 오지 않을까 생각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니까 그 한인회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열심히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영사관이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트워킹인데 그거 좀 도와드리고 실제로 이제 개별 기업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는 것은 우리 정부에서 파견한 한 10개 정도의 그 기관들 있잖아요. 경제 관련한 기관들, 코트라도 있고 KIS도 있고 이런 전파진흥원도 있고 이런 데서는 실제로 기업들하고 같이 협력을 해가면서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다른 그 두 가지 분야하고 다른 질문이 또 있었나요? 더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그 정도면 된 거. 예. 우리 여기가 아주 뭐 이민사를 보면은 지금 현재 상태는 너무 좀 억울한 거예요. 요 베이 지역이. 예. 그러니까 너무 좋은 자산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뭐 독립운동에 뭐랄까 우리 헌신했던 그 정도를 따지면은 지금 LA가 아니라 우리가 그 지금 그런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우리 국민회라는 게 대한인 국민회가 1938년에 LA로 갔거든요. 그럼 여기 뭐 사람들 다 그쪽으로 내려가고 거기에 자료 있는 것들 다 갖고 갔어요. 그동안에 기록 갖고 있는 거. 그래가지고 그 대한인 국민회 천정에서 그 보관했던 천정에 기록들이 쏟아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무슨 TV 방송국도 거기 가서 막 거기 취재하고 막 그렇게 돼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LA가 그냥 독립운동의 성지처럼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더 기여를 많이 했던 거죠. 그런 부분도 저희가 좀 우리 뭐 동포 기성인들은 좀 알지만은 우리 2세들한테 많이 보급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좀 식사를 하시면서 얘기할 수도 있고요. 제가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간략하게만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와 보니까 우리 동포 사회가 이렇게 잘 규합되어 있지는 않아요. 근데 왜 그럴까 이런 원인을 여쭤보면은 단체는 단체대로 개인은 개인대로 다 이렇게 상대방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 악순환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결과는 뭐냐면은 그냥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런 상태로 남아 있는데, 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단체를 맡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자기 시간, 자기 돈도 많이 써요. 노력, 욕도 먹어가면서 일단 그분들이 잘하든 못하든 뭔가는 이렇게 희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봉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뭐 무능하다, 뭐 어쩐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 개개인들은 사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커뮤니티가 되려 그러면은 단체도 노력을 해야 되지만은 개개인들도 동참을 해줘야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뭐 우선 이렇게 도네이션 해가지고 돈을 주면 좋지만 돈을 못 주더라도 참여라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뭐 행사가 되고 그 단체를 이끌어가는 사람은 힘이 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탓을 하지만 우선 개개인들이 좀 커뮤니티 정신, 센스 오브 커뮤니티 이게 좀 필요하다. 그것이 왜 없을까? 그래서 뭐 저도 나름대로 이렇게 이민사, 독립운동사 이런 걸 이용해서 좀 해보려고 했고 또 동포단체 역량 강화 컨퍼런스도 좀 해봤고 뭐 이렇게 합니다만은 또 저 정치력 신장 그런 캠페인도 좀 해보고 그렇게 했는데 조금 어떤 우리 언론사와 같이 협력을 해서 뭐 그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개개인들이 좀 이제는 좀 의식을 가져야 돼요. 이게 정말 나만 열심히 내 자식 열심히 가르치고 이렇게 되면은 뭐 우리 내 잘 될 거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지만은 뭐 잘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같이 커져야 우리 내 애들도 잘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이 아직 좀 없는 것 같아요. 돌이켜 보면은 우리 한국 안에서도 거의 생각하는 범위가 이렇게 가정 중심이잖아요. 그렇지 이렇게 커뮤니티 중심이 안 돼 있어요. 커뮤니티, 한인 커뮤니티 이런 개념이 별로 없잖아요. 거기 뭐 동 커뮤니티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 국가를 생각하고, 그러니까 중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컬 커뮤니티에 대한 내가 좀 기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한국 안에 별로 없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여기 와 보니까 굉장히 커뮤니티라는 게 중요한 것이고, 근데 한인 커뮤니티도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아직 그런 것을 각성을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들 지금 어떤 현장에서 뛰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뭐 처음에는 직장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막 자기 실력 가지고 하지만 그래도 매니저급에 올라가려고 그러면 역시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백업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저 뭐 진짜 뭐 박사학위 받고 막 연구에 종사하고 막 실력이 있고 이런 사람들도 그런 걸 느낀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센서스 조사할 때 보면은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 커뮤니티한테 오는 돈이 달라진다. 뭐 이렇게 뭐 그런 재정적인 것도 있지만요. 또 우리 좀 어떤 기반이 인적인 기반이 튼튼하면은 이렇게 조직 안에서 프로모션 하는데도 분명히 영향이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좀 그렇게 좀 큰 틀에서 보고 각자가 내가 조금만 더 각각 개개인이 조금만 더 이렇게 해주면 그게 전체에 모여서 굉장히 큰 힘이 되고 결국은 내 자식들한테도 큰 베너핏이 온다 하는 그런 생각을 좀 더 많이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단체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이제 상대를 해봤으니까 뭐 그런 과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이 단체 역량 자체가 조금 체질이 좀 강화돼야 되는데 그러려 그러면은 그 우리 정관을 상당히 정교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그런 거 있어요. 무슨 사무국이 난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사무국. 너무 그냥 사무국이 회장단하고 같이 다 왔다가 다 한꺼번에 다 떠나버리니까 연속성도 없고 노하우도 다 없어져 버리고 그동안에 뭐 이렇게 네트워크
그의 대상이 됐던 사람들 고객 리스트가 다 없어져 버린 뭐 그러잖아요. 사무국을 이렇게 좀 연속성을 갖고 있게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회계 같은 것도 항상 문제가 되는데 그런 것도 좀 객관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또 하나가 이제 어떤 정관을 놓고서 이렇게 서로 충돌했는데 해석이 달라요. 그럼 그것을 정부로 말하면 법제처 같은 게 필요한 거죠. 유권 해석을 해줘야 돼 누군가가. 뭐 대법원이 이런 대법원이 필요하다든지. 우리는 보통 그걸 갖다 규정위원회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무슨 어떤 규정을 해석을 놓고서 서로 이견이 생겼을 때는 그거를 유권 권위 있게 해석해 줄 수 있는 어떤 위원회가 필요한 거죠. 그런 것도 이제 한인회 안에 둘 필요도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하고 또 하나는 이제 사업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 한인회가 예전에 해왔던 그런 사업들을 계속 답습하는 것보다는 그게 지금 상황에서 이제 어떤 게 가장 우리 한인 커뮤니티한테 필요한 건가. 뭐 그런 걸 좀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하고 그 사업을 발굴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보면은 뭐 하는 게 뭐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고 그러는데, 아까 제가 그 개개인들에 대해서는 먼저 좀 동참 좀 해보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는 반면에 단체 차원에서는 어떻게 하면 좀 더 사람들한테 관심을 끌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사업 발굴도 필요하다는 점. 마지막으로는 이게 이제 예산이 좀 빠듯한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당히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전략하면서 많은 효과를 낼 건가. 기존에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그냥 그대로 하는 방식대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한 가지 진짜 좀 갈 때마다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은, 우리는 너무 이렇게 좀 먹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행사는 그냥 알맹이는 이렇게 쪽 맞고 실제로는 막 이제 음식을 준비하고 주문하고 막 거기에 봉사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눠드리고 먹고 치우고 막 이런 거가 단체 입장에서도 너무 많은 비중과 그 시간과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와서 또 이제 와서 참가하는 사람들은 심지어는 이제 그런 도시락 비용도 안 내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비용 지출 차원에서도 측면에서도 좀 비용 대비 이제 효과를 좀 생각을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까 점심 때는 이제 우리 한인 샌프란시스코 한인회장, 이스트베이 한인회장님이랑 좀 오셔가지고 저한테 이제 감사장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고마운데 제가 우리 저녁에 기자들 만나면은 제 이런 얘기를 좀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뭐 그건 좋은데 제가 특별히 그 말씀을 미리 이렇게 드렸던 이유는 뭐냐면은 어떤 이제 한인회 가니까 회비가 얼마입니까 했더니 10불이에요. 1년에 10불. 1년에 10불인데 그러면 몇 분이나 회비를 냅니까 했더니 한 1, 20명 낸다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한인회가 운영이 되는 거냐? 그러니까 이사들이 돈 내고 행사할 때 되면은 이제 작은 비즈니스 하시는, 큰 비즈니스는 잘 되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좀 내고 이래 갖고 어떻게 단체가 운영이 될까? 제가 거기에서 제가 많은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제가 떠날 때 조금 이렇게 개개인도 동참합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좀 제가 명분도 좀 쌓을 겸해서 그동안에 제가 100불씩 3번을 샌프란시스코 한인회한테 도네이션을 해서 30년치 제가 회비를 낸 셈입니다. 근데 좀 여담인데 확실히 좀 우리가 개개인들이 좀 동참하는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항상 좀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건지 잘 몰랐던 게요. 영사님이 와 계시는 동안 정말 의도치 않게 사건 사고, 그러니까 한인 사회에서 너무 많은 게 있었던 게 한인 단체들 간의 그 와해가 너무 많았거든요. 일레를 실리콘밸리 한인회부터 해서 그다음에 저 아래쪽에 있는 몬트레일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을 때 영사님이 그렇게 느끼셨다면
그때 영사님의 어떤 말씀으로는 뭐 관여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게 맞는 거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내가 만약에 관여할 수 있다면 어떻게 의견을 주었을까라는 그거 좀 궁금하거든요. 이제 어디서나 이렇게 중재를 좀 하려 그러면은요, 일종 쌍방이 받아들이겠다, 참여하고 거기서 나온 얘기를 받아들이겠다는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은 제가 하는 얘기가 한쪽 편 들은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쪽 편은 좋아하겠지만 이쪽 편은 서로 좀 적이 되고 결국은 둘이서 화합을 안 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도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몬트레이 같은 경우도 그 건물 문제가 생겼잖아요. 양쪽 다 저는 대화를 이렇게 했죠. 그래서 제가 또 제안을 하기를 만약에 두 쪽에서 동의해서 같이 저하고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다 그러면 제가 중재를 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안 됐습니다. 한쪽에서는 자기 생각을 포기하지 않죠. 그 팔려는 것이 다 정해져 있는 거고 한쪽에서는 저지하려는 것이 정해져 있는 거고. 그러면 제가 야, 여기에서 생각이 보니까 옳으니까 팝시다. 그러면 이쪽에서 받아들이겠어요? 안 받아들이죠. 그럼 여기가 저하고는 적이 되는 거예요. 거꾸로도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이쪽에서는 당신은 무슨 권리냐? 당신은 권리 없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라. 그런 게 요구사항입니다. 그쪽에서는.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관여할 때는 정치력을 인정을 해줘야 돼요. 법적으로 아무 권리가 없습니다. 저희가. 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총영사관의 어떤 정치적인 위상 이것이 그 사람들한테 인정이 되면은 저희가 좀 영향을 발휘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아주 대립 상황이 상당히 좀 뭐랄까요, 극한으로 치달아 있을 때에는 남들이 하는 얘기가 아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있는 동안에 이제 그런 그 케이스들이 있긴 했지만은 거꾸로 화합이 되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이렇게 샌프란시스코 한인회도 뭐 제가 거기에서 끼어들어가지고 중재해서 화합이 된 건 아닙니다. 거기는 참 다행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덴버 한인회 있죠. 콜로라도 한인회도 수년간 분열돼가지고 아무것도 못 하고 있다가 지금 어떻게 봉합이 돼가지고서 지금 작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몬트레이 같은 경우는 조금은 이제 다른 건데 한인회 자체의 분열보다도 이제 이 매각권 요거가 서로 의견이 좀 달라서 있었던 거고. 저기 몬트레이 한일회관이 매각이 됐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일부 기금이 한국 정부에서 네. 보태준 돈으로 그 건물을 구입한 건데 그 자금이 돌려줬나요? 아직 우리가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거는 일단 반환을 해야 된다는 입장. 그거는 재동포 재단으로부터 이미 2018년인가 이 문제가 나왔을 때부터 저희가 서울에 우리 입장을 문의를 해서 그 입장을 공식으로 전달을 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도 이제 계속 매각이 추진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정확한 입장은 뭐냐면 일단 반환이 원칙이다. 반환을 해라. 그런 다음에 이 한인회관을 새로 물색을 하면 그 계획이 수립되지 않겠어요? 그 계획을 우리가 재동포 재단이 다시 보고 이게 합당하다 하면은 그때 가서 이제 돈을 다시 연장을 해줄지 아니면은 끊어버릴지 그건 그때 가서 결정하겠다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7월인가 8월에 이미 매각이 된 걸로 아는데 벌써 한 3개월이 지났는데 그 돈 왜 반환을 안 한다는 건가요? 안 하는 건가요? 우리가 요구를 하고 있죠. 예, 요구를 하고 있어요. 한인의 이스트베이 한미봉사회가 그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 오클랜드의 그 사무실 반환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돌려받았다는 네. 거 있기 때문에 그 몬트레이 한인회도 그 상황을 다 알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럼요. 예, 네. 예. 저는 청영사관에서 이제 개인적인 바람이라는 게 사실 청영사관이란 그 상징적인 그게 이 한인 동포 사회에 굉장히 그 단체장한테는 굉장히 그 영향력이 있거든요. 근데 모든 단체란 게 법적으로 유효한 단체로 인정을 해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몬트레이 한인회 같은 데는
뭐 세금 보고도 안 하고 넌 텍스 그것도 없어지고 뭐 이렇게 하면 총영사 안에서 그런 한인 단체 한인회는 일단은 같은 한인회 외에서 잘라버려야 되지 않느냐. 법적인 지위가 없는 단체를 그냥 아무런 뭐 세금 보고도 안 하고 아무런 법적인 위치가 없는 단체를 한인회라는 하나의 조직을 갖다 이끌어 그게 전통적으로 이끌어 왔다서 그걸 받아들이는 거야. 샌프란시스코 한인회도 마찬가지. 예를 들어서 뭐 non-profit organization 그 스테이터스도 잊어버리고 뭐 한인회 세금 보고도 안 하고 그러면 사실은 그 단체로서의 어떤 베이직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총회상 안에서 과감하게 떨쳐내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고 그걸 계속 포옹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뭐냐면 뭐 세금 보고 안 해도 되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회장이 물러날 때 전기값 안 내도 그만이고 그러니까 어떤 정도의 그 레벨에서 그 법적인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는 그 단체만 인정. 예를 들어서 상공회에서 같은데 제가 알기로 상공회에서 아마 그 저기 어디야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등록 안 돼 있는 것도 있는 걸로 알아요. 등록이 아예 안 돼 있고 그냥 이렇게 모여서 우리 실리콘밸리 상공회에서 근데 저 옆에 있으니까 저쪽에서 또 실리콘밸리 상공회에서 저쪽에 가니까 저쪽에 또 실리콘밸리 상공회에서 이런 식으로 만들거든요. 샌프란시스코도 제가 알기로 샌프란시스코 상공회에서가 몇 개 있는 걸로 알아요. 거기도 옛날에 저기 누구죠? 이동영 씨. 그 우리 저기 그분이 하던 것도 그분이 그 일했던 것도 있고 또 여기 이동영 씨가 하는 것도 있고 근데 그 단체가 법적인 지위가 있는 것인가 하는 그거를 판단을 해서 법적인 지위가 없을 때는 총회사관에서 과감하게 잘라내야 되지 않을까. 아마 제가 천 선생님 처음 취임했을 저기 처음 기자회견에 했을 때 그 얘기를 똑같이 한 것 같은데 총영사관에서 그거는 몬트리올 한인회가 뭐 세금 보고 안 하고 뭐 하고 했으면 거기서는 관계를 단절시키고 니네들이 그 지위를 회복하고 오면은 총영사관에서도 니네 몬트리올 한인회로서 인정을 해주겠다. 그래서 그 총영사관에서 그런 거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냥 좋은 게 좋은 걸로 넘어가는 것보다는 어떤 그 기본적인 그 룰을 정해서 그 기본적인 룰에서 어긋났을 때는 단체로서 인정을 안 해줘. 상공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쉽게 얘기해서 뭐 샌프란시스코 상공회에서는 너네 캘리포니아에 법적 지위가 있느냐, 단체로서의 지위가 있느냐, 그냥 동네 회 앞에서 두세 명 모여서 상공회에서 만든 거 아니냐. 그게 인정해주는 그 어떤 범위를 총영사관에서 지침으로 좀 정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총영사가 그게 좀 엄격하게 정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아니 바람- 이번에 그 민주평통도 단체를 새로 만들었잖아요. 민주평통도 먼저 그 옮기면서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단체를 새로 했어요. 등록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따지면 여기 단체들이 정말 문제가 많아요. 근데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그거를 상공회에서도 그거를 세 개, 세 개. 상공회에서 네. 실리콘밸리 상공회에서 산타크라라 상공회에서 재건 상공회에서 이래갖고 지금 세 개가 있어 이 지역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 다 이렇게 지금 단체가 뭐 우리가 한 30개가 넘다 보니까 예, 그런 것까지 다 하시면 사실 바쁘세요. 일 많어. 근데 게다가 그 실리콘밸리 상공, 예. 실리콘밸리 한인회도 일정 부분 텍스 보고를 안 하고 뭐하고 해서 법적 지위를 잊어버렸던 경우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실리콘밸리 한인회도 일단은 제쳐버리는 게 한인회로서 인정이 일단 안 되는 거니까 예, 그런 거는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상공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법적 지위가 인정이 안 되는 단체를 총영사 안에서 하고 있으면 이 한인 단체장 그런 사람들 많거든요. 그냥 감투만 그냥 쓰고 싶어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한인회장이라든가 상공회장 이런 감투만 쓰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총영사 안에서 걸러주면 본인들도 그런 거는 좀 저걸 하겠죠. 그 사람들. 이제 단체가 그 설립이 될 때에는 현지법에 근거해서 설립이 되고 저희는 그게 단체다 아니다 이렇게 규정하지는 않거든요. 또 저희가 승인하는 제도도 없고 심지어 재동포 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인회에 대해서 이것은 한인회다 이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확인해 주는 제도도 없고요. 그런데 다만 지원금을 주고 그럴 때 이제 좀 관여를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이제 지원금 주는 거 그건 상당히 어떤 규정에 근거해서 이제 주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단체 법적인 단체냐 아니냐 이걸 따지고 개인한테는 안 줍니다.
일단 이게 이제 어떻게 그게 집행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투명성 때문에 이렇게 안 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데 어떤 단체가 일시적으로 이렇게 내부 어떤 행정 절차를 소홀히 해가지고서 일시적으로 자격을 잃었다든지 뭐 그런 경우에 너는 그거 할 때까지 이제 끊을 거냐 그 부분이 지금 상당히 좀 이렇게 고려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긴 한데 만약에 이제 그랬을 때 이제 거기에서 오는 뭐 여러 가지 반발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특히나 이제 한인회나 이런 데가 이제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가 이제 그거 끝날 때까지 우리가 안 주겠다. 이렇게 예를 들면 제동포 재단에서 그렇게 뭐 결정을 할 수도 있겠죠. 지침이 그렇게 마련이 되면 그것은 한인회도 많이 뭐 따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영사관 차원에서는 그렇게 하기가 상당히 약해요, 우리가. 근데 직접 여기 현장에서 우리끼리 싸워야 되는 상황이 발생해 버리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큰 단체가 아니고 작은 단체라든지 개인이 이제 거의 뭐 개인이나 마찬가지인 그런 어떤 단체들이 또 있죠. 그런 단체가 실제로는 뭐 단체가 아닌데 그냥 자기 이름 가지고 단체를 하고 다니는 경우 그런 데에는 사실 저희가 잘 이렇게 접촉도 잘 안 하고 있고 또 서울에서 지원금도 안 줍니다. 그런 데는.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렇게 현지 법에 따라서 규정대로 이렇게 잘 유지가 안 되면은 현지 법에 따라서 단체 자격이 상실되고 그 단체는 불법화되고 뭐 그런 것이 우선이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우리 재동포 재단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예산 집행의 지침 이런 것들이 좀 적용이 되고 제일 마지막으로 저희 총영사관 차원에서 저기를 상대를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걸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차원에서는 상당히 저희가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약자입니다 저희는 사실은. 뭐 차라리 뭐 미국 현지 메인스트림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냥 딱딱 할 수 있는데 우리 동포 사회 속에서는 이 약자예요. 그분들이 뭐 언론사를 통해서 막 어떤 것을 막 확대 보도할 수도 있고 보도시킬 수도 있고 뭐 본부에 어디 국회의원한테 막 찔러가지고 어떻게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사실이 아닌데도 그것이 막 나오면은 저희가 일을 정상적으로 하는데 지장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는 막 그걸 어떤 응징을 하는 그런 차원의 대응이 아니라 우리가 약간 거리를 좀 두는 소극적으로 티 안 나게 좀 약간 거리를 두어서 우리가 그런데 휘말리지 않으려고 이렇게 하는 좀 방식으로 대응을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분명히 서울에서는 그런 제대로 굴러가고 있는지를 항상 체크를 합니다. 지혜동포 재단이. 그래서 지원금을 줄 때 그걸 감안을 해요. 전년도 사업이 잘 효과적으로 예정한 대로 진행됐는지 그걸 또 보고 그러면 요 조직이 지금 얼마나 그 현지 법에 따라서 제대로 그런 행정처리를 하고 있는지도 봅니다. 그러니까 정관이 제대로 돼 있는지도 보고 그런 것들은 참고 사항입니다.